구석기 시대는 인간이 돌을 깨뜨려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인류 문화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대전의 구석기 유적은 1991년 처음 확인되었고 이후 다양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용호동과 용산동 유적에서는 2,000여 점이 넘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대전 지역의 구석기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과 더불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기로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와 토기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의 둔산동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한 곳에서 발굴된 중요한 곳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금속 도구의 사용과 더불어 생산 경제의 발달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대전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은 괴정동, 노은동, 관저동 등 많은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송곡리형 토기와 집자리 등의 자료는 대전 지역의 청동기 시대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 돌널 무덤으로 주민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하였고 세형 동검이 출토된 무덤 유적으로는 가장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최대의 발굴 성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 유물 중 최고 수준의 유물로 평가되고 있어 해당 유물을 소유하고 있던 당시 대전 지역 세력 또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 삼국시대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물질 문화의 변동이 많았던 시기로 1993년에 탐방동 유적에서 마한 유적이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오정동, 용계동, 궁동 유적 등에서 흔적이 나왔습니다. 삼국시대의 대전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삼국의 각축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구성동, 용산동, 노은동 유적 등에서 백제의 흔적, 주산동 고분군의 돌방무덤과 계족산성에서 신라의 흔적, 월평동 유적과 월평동 산성, 복용동 당산 유적에서 고구려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 개발 사업 과정 중 상대동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동 원골, 중동골, 양촌 지구에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고려시대 마을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30여 개의 건물지와 온돌시설, 연못, 논과 밭, 우물, 도로, 당산나무 등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며 청자, 도기, 철제품, 기와, 청동 거울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고려는 신라에 이어 불교 문화가 더욱 융성한 시기입니다. 대전에는 보문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있었고 지금은 용화사, 석불입상, 석조보살입상, 보문산 마해열애좌상, 양사열애좌상, 보문사터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보문사터는 대전 최대 고려 절터입니다. 1999년 발굴 결과 건물 3동, 석축 5개소, 담장지 1개소 등 대규모 영역이 확인되었고 명문기와 도자기 불상 등이 출토되었으며 현재 석조, 괴불대, 당간지주 등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전은 회덕현과 진잠현, 공주목에 소속된 유성현과 덕진현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후에 유성현과 덕진현은 없어지고 회덕현, 진잠현과 공주목의 일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회덕현은 현재 동구와 대덕구, 중부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며 진잠현은 대전 서남부 지역인 유성구, 서구 일대, 이외 지역은 공주목 관할 지역으로 1895년 회덕군과 진잠군으로 승격되어 개편되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립학교인 향교와
사립학교인 서원 등이 있었습니다. 향교는 중등 교육기관으로 대전에서는 회덕향교와 진잠향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덕향교는 조선 초기에 창건된 이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1600년경에 중건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보수하였습니다. 진잠향교는 1405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임진왜란 이후 여러 차례 중수하였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 등을 지급받아 30여 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교육 기능은 사라지고 석전제 등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림이란 조선 중기 사회의 정치를 주도한 세력을 일컫습니다. 사림은 도덕성과 의리, 명분이라는 성리학의 본질을 이념으로 하였고 대전과 충청 지역은 사림 세력의 새로운 근거지였습니다. 대전은 조선 후기 호서사림의 중심지였습니다. 호서사림은 기후학파의 항맥을 이어 조선 후기의 정치와 사상을 주도하였고 뛰어난 인물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호서사림은 학문과 덕망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았던 산림을 많이 배출해 호서산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의 학문적,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는 유학을 공부하고 그 학문과 도덕을 바탕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지식인이자 관료이기도 했고 시, 서, 화로 그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가로서 도학과 문예를 하나로 보아 문예 일치의 경지로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대전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던 동춘당 송준길과 우암 송시열은 당대의 명필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예가로 명성이 높아 제자들은 모두 이를 따랐고 이 서체를 일컬어 양송체라 불렀습니다. 양송체는 한석봉의 글씨를 골격으로 삼아 안진경체를 가미해 운건하고 장중한 무게를 더한 글씨체입니다. 양송체는 17세기 이후 조정에서 선호하는 서체가 되었으며 그 후 기후학파 문인들에 의한 독특한 서파를 형성하였고 그 기후는 추사체가 등장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895년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의산 문석봉은 유성, 회덕, 진잠 등에서 을미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문석봉의 의병 활동은 단발령 직후 전개되는 전국의 반일 의병 항쟁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외에도 홍성 의병을 주도했던 지산, 김복한 등은 대전의 순국지사 송병선관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애국개몽 운동이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어난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국권 회복 운동을 말합니다. 대전에서는 현 서구 용촌동 일대인 진잠군, 한안면, 미림리에서 박우서 등이 주도하여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 일제는 통치의 편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정비하고 행정 책임자를 일본인으로 바꾸었습니다. 1910년 11월 회덕군청을 읍내동에서 지금의 원동으로 옮겼으며 1914년에는 회덕군, 진잠군, 공주군, 현내면을 합쳐 새로운 행정구역인 대전군과 대전면을 만든 후 대전군청을 원동에 두었습니다. 또한 현 중구문화동 일대인 과레리와 대사리 일원의 넓은 땅에는 일본군 부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대전역 부근인 지금의 원동, 중동, 정동 등에는 일본식 시가가 이루어졌고 이는 점차 대전천을 건너 지금의 은행동과 선화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전면은 1931년 대전읍으로 1935년에는 다시 대전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일제는 한반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빠르고 손쉽게 운송하기 위한 철도 건설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중이었던 일제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1904년 대전역을 세웠고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었습니다. 1914년 호남선 철도가 완성되자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대전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대전은 만주와 압록강 등에서 원료가 공급되고 일본에서 생산된 공업 제품이 소비되는 중간 지점이자 전국의 농산물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역 일대에는 일본인과 일본식 건물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 격동의 세월을 거친 뒤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대전역은 1958년 우리 기술로 재건되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만나는 물류의 중심지로 전국의 농산물이 모여 유통과 상공업이 급격하게 발달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일본인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목적으로 공주에 위치했던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도청 이전을 반대하는 공주 주민들을 뒤로하고 조선 총독부는 1931년 충남도청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1년 만에 도청을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이를 전후로 대전의 인구가 급증하였고 관공서 등 주요 시설들도 함께 늘어갔습니다. 이후 1989년 대전은 직할시로 승격되고 1995년에 광역시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함께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청은 2013년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의 새로운 터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10년부터 의병항쟁, 애국 계몽운동 등은 독립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옛 대덕 산내에서 태어난 단재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의 주필로서 언론활동과 해외 임시정부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봉기하고 대전에서는 인동장터, 유성장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시위의 양상은 격렬하였고 이때 체포된 이상수, 이권수, 김정철, 김창규 등이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다양화되어 김용원의 상해 임시정부 활동과 군자금 모금 운동, 이강하의 청년 외교 단과 임시정부 활동, 이외에도 청년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신관회, 대전지회 설립운동 등 다양한 조직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대전 형무소는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비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와 많은 피난민들이 대전으로 몰려들어 대전은 잠시나마 임시수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집권 세력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독재와 장기 집권을 지속하였는데 대전에서는 4.19 혁명에 도화선 역할을 하였던 1960년 3.8 민주의거가 일어나 민주주의 열망이 폭발하였습니다. 19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대전은 교통의 요지로 더욱 부각되었으며 1973년부터 첨단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가 계획되고 현재 대덕연구, 개발특구에 포함되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1993년 우리나라의 최초로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공인을 받은 대전 세계박람회 이후 대전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전 둔산의 종합정부청사가 1997년 준공되고 이후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여 지역 발전의 균등화를 도모하는 대표 도시가 되었습니다. 1995년 대전은 광역시로 승격되고 2006년에는 도시지하철이 개통되어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대전의 시간과 공간은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팀파니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타악기입니다. 팀파니는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음으로 조율이 가능하며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어서 화음 연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팀파니는 군악대의 드럼에서 발전하여 18세기 말 오케스트라의 주요 악기가 되었습니다. 팀파니의 북면은 동물 가죽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페달을 활용하여 팀파니 헤드를 이완 또는 수축시켜 음정을 조율하고요. 오늘날 사관 편성 오케스트라에서는 4대의 팀파니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표준적인 팀파니 연주 형태입니다. 팀파니는 역사가 오래된 악기입니다. 고대 이 악기는 주로 의식이나 제례 때 그리고 군대 신호용으로 사용되거나 춤을 출 때 리듬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정 음으로 조율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요. 베이스 드럼은 오케스트라의 북 중 몸체가 가장 큰 북으로 분명한 음 높이가 없는 낮은 소리를 냅니다. 베이스 드럼의 헤드는 전통적으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으나 20세기 이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베이스 드럼을 스틱으로 쳤을 때 나오는 낮고 울림이 있는 소리는 여러 악기들 사이에서 박자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 드럼은 오케스트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특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네어 드럼은 사이드 드럼이라고도 하며 중세의 타보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타보르는 중세의 파이프와 함께 연주되던 악기로 현대에 와서 여러 종류의 스네어 드럼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 드럼이 큰 북이라면 이와 상응하는 작은 북이 바로 스네어 드럼입니다. 19세기 중반 이전의 스네어 드럼은 몸체가 더 크며 주로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스네어 드럼은 오페라를 반주하는 오케스트라에서 군대가 출연하는 장면 등 특별한 분위기의 묘사를 위하여 연주하기도 했으나 정식으로 오케스트라 구성 악기가 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입니다. 스네어 드럼은 쓰임새가 많고 표현력이 풍부하여 다양한 장르에 사용됩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악기이기에 무엇보다 섬세하고 정확한 기술을 요합니다. 타악기에 입문하는 사람이 대체로 제일 먼저 배우는 악기가 스네어 드럼이기도 합니다. 심벌즈는 타악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악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금속을 부딪혀 소리내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심벌즈는 아주 먼 고대로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을 것입니다. 심벌즈는 기원전 12세기경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9세기경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에서 그 이전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3세기경이 되어서야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심벌즈는 천동기 시대에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시대 군대에서는 크고 무거운 캐틀 드럼과 심벌즈가 함께 연주되었으며 전사들에게 심벌즈는 전쟁에서 함께하는 악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인들 역시 심벌즈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폼페이에 남은 폐허 중에는 손가락 심벌즈에서부터 직경이 16인치나 되는 심벌즈까지 완전한 심벌즈의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현재 나폴리에 있는 폼페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심벌즈는 직경이 14인치에서 18인치로 무거운 악기에 속합니다. 리듬밴드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심벌즈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양손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스탠드에 고정시켜 서스펜드 심벌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심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하이햇 심벌즈는 페달을 서로 부딪혀 소리냅니다. 울림이 없는 가벼운 소리를 내거나 부드러운 쇳소리를 내는 하이햇 심벌즈는 주로 재즈 음악에서 사용되며 오케스트라에서는 거의 연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각형 모양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 트라이앵글은 고대 이집트의 타악기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트라이앵글에서는 밑면에 3개 정도의 링이 달려 있어서 트라이앵글을 연주하면 이 링이 서로 부딪히며 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라이앵글의 달리원은 3개의 선으로 된 트라이앵글로 연주할 때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서구 오케스트라에서 트라이앵글은 18세기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터키의 군악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같은 빈 악파의 작곡가들도 트라이앵글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서곡과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서 트라이앵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19세기 이후에는 다양한 음색을 추구하는 관현악의 발전과 더불어 트라이앵글 역시 다른 타악기와 함께 맡은 역할이 커졌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트라이앵글이 솔로를 맡을 정도로 위상이 커졌습니다. 트라이앵글은 대중적인 악기인 동시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악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탬버린은 중동 지방에서 발원한 악기로 기원전 20세기경부터 4000여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장구한 역사를 지녔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토프와 고대 그리스의 팀파늄을 탬버린의 기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탬버린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탬버린이라는 단어는 그 변천사가 매우 복잡하여 상호 영향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탬버린은 드럼에 속하지만 동시에 레틀이라고도 합니다. 헤드를 손이나 채로 칠 때는 망명악기인 드럼이지만 헤드 주변에 징글이 달려 있어서 손에 들고 흔들 때는 몸 울림악기인 레틀로 볼 수 있습니다. 탬버린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헤드와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프레임, 금속이나 황동 재질로 만든 원반 모양의 징글로 구성됩니다. 탬버린은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단순한 악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처음 음악을 가르칠 때 리듬 감각을 길러주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캐스터네츠는 고대 이집트와 오리엔트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악기를 스페인으로 전해준 것은 이베리아 반도의 무어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캐스터네츠가 밤나무로 재료가 바뀐 곳도 바로 이곳 스페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것은 캐스터네츠를 뜻하는 카스티누엘라라는 밤나무를 가리키는 스페인어 카스타노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페인에 정착한 캐스터네츠는 이후 스페인의 음악, 춤곡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르네상스 시대 이후 캐스터네츠는 스페인의 이미지나 스페인적인 음악을 연상시키는 악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캐스터네츠는 다양한 음악에 연주되고 있으며 춤을 위한 반주 음악에 리듬감을 더하는 악기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캐스터네츠 연주는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경쾌한 소리를 정확하게 소리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윈드차임은 모빌의 형태를 띤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드차임의 각각의 바는 일반적으로 속이 빈 금속 원통으로 만듭니다. 금속 원통이 대략의 음 높이를 낼 수 있으며 울림이 좋아 악기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윈드차임은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빌딩이나 주택의 외부에 장식으로 달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윈드차임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기도 하며 20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종류의 음악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윈드차임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풍경이 있는데 풍경은 한국식 윈드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마 끝에 달아놓아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려 윈드차임과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차인벨은 1886년 코벤트리의 존 햄튼이 아서 설리반의 칸타타 황금 전설에서 4개의 벨 음향을 내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1890년에는 코도폰이라는 악기가 파리 오페라에서 사용되었는데, 코도폰이란 건반으로 작동되는 15개의 관으로 구성된 벨 세트를 말합니다. 직경이 클수록 벨의 길이는 길어지고 음정은 낮아집니다. 차인벨은 교회 종소리와 비슷하긴 하지만 종종 그 소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작품에서 작곡가들은 실제 종소리를 염두에 두고 작곡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과 모리스 라벨의 전람회의 그림 편곡이 그 예시입니다. 필요한 음고가 하나 혹은 2개일 때에는 차인벨보다는 실제 종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마림바는 나무로 된 건반들이 피아노와 같은 방식으로 배열된 타악기입니다. 말렛으로 건반을 쳐서 소리내며 건반 아래에는 공명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아노의 검은 건반에 해당하는 건반들은 위로 올라와 있고요. 마림바는 실로폰의 일종이지만 실로폰에 비해 음역이 더 넓고 낮으며 울림이 더 좋습니다. 마림바의 건반은 보통 나무나 합성 소재로 만드는데요. 장미목이 가장 좋고 마호가니도 훌륭합니다. 마림바는 1900년 이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사용되는 마림바는 1910년 미국에서 제작되기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마림바는 앙상블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오늘날 마림바는 독주, 목관 앙상블, 마림바 협주곡, 재즈 앙상블, 마칭 밴드, 오케스트라 작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브라폰은 실로폰, 마림바, 글로켄슈필 등과 유사한 외양을 가진 타악기이며 비브라폰의 건반 아래에는 전기로 작동되는 공명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공명관이 증폭되어 건반이 진동함으로써 소리가 납니다. 공명관의 아래쪽은 막혀 있고 위쪽은 뚫려 있는데 공명관 위쪽 끝에는 원판이 붙어 있어서 이 원판을 모터로 회전시키면 트레몰로나 비브라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브라폰의 건반은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비브라폰 역시 피아노와 같은 방식으로 건반이 배열되어 있다고 해요. 실로폰은 마림바와 같이 나무로 된 건반들을 피아노와 건반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한 타악기이며 크기는 마림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실로폰이란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는데 나무를 의미하는 자일론 그리고 소리를 의미하는 폰이 결합되어 나무의 소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19세기 이전 유럽의 실로폰은 단순한 악기였으며 순회 악사들이 연주하는 악기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는 솔로 악기로서 멘델스존, 쇼팽, 리스트 등의 작곡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글로켄슈필은 조율된 금속 막대를 피아노 건반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한 타악기입니다. 실로폰과 유사하지만 실로폰의 건반은 나무로 된 반면 글로켄슈필의 건반은 금속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켄슈필은 실로폰보다 더 작고 음역도 더 높습니다. 매우 맑은 종소리가 나며 높은 음역에서는 전체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힙합에서 재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에서 인기 있는 악기입니다. 글로켄슈필이 오케스트라에서 표준 악기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인데요. 글로켄슈필의 건반들은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하며 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진을 하거나 군악대에서 연주할 때는 건반을 세로로 세워서 연주하고요. 행진을 위해 만들어진 이동식 글로켄슈필을 벨리라라고 합니다. 글로켄슈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작품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사울입니다. 당시 핸델이 사용한 악기는 카리용이라 불렸으며 금속으로 된 벨들이 건반 악기와 같이 배열되어 있었고 음역은 2옥타브 더해서 4도였습니다. 이 악기는 사울 이외에도 핸델의 오라토리오, 아시스와 갈리테아, 랄레그로 일 펜세로소 에드 일 모데라토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핸델 반세기 이후 모차르트는 마술피리에서
파파게노의 마술패를 재현하기 위해 글로켄슈피를 사용하였습니다.